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육개론 두 번째 시간, 교재 2장, 한국교재,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한국교재를, 어떤 교재를 선정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국교재 선정하고 활용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40쪽에서 62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언어 교육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교사, 학습자, 교재, 이렇게 교사, 학습자, 교재,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같은 사람, 여러분도 앞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럼 교재는 뭘까? 그리고 교재는 무엇이고, 한국어 수업에서는 또 왜 교재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백 권의 교재 중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모두, 교사에게도 맞고, 학습자에게도 맞고, 이렇게 모두 잘 맞는 교재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이런 질문들, 한국어 수업에서 교재는 왜 중요한가? 교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교사와 학자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 교재라는 것, 교재의 개념, 교재가 무엇이냐? 우리 아까 앞에서 교재는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선택할까였죠, 그쵸? 그래서 교재는 무엇이냐라는 교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교재라는 말 들으면 어떤 게 교재는 이거야 생각나세요?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출판된 책, 종이로 된 책.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진 종이책.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종이를 프린트해서 준다면 그런 프린트물, 이런 것들 또 교재가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교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교재라는 것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교재를 어디까지 교재로 볼 것인가 하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교재로 떠오르게 되죠. 영화로 배우는 한국어, 그럼 영화가 되고, 케이팝으로 배운다. 그럼 케이팝 노래가 교재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화나 이런 케이팝 같은 혹은 유튜브 영상이나 SNS 같은 것처럼 이런 디지털 같은 다양한 전달 수단으로 그런 전달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교재 범위도 종이로 만든 책이다. 교과서 하던 시대에서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에 여기는 교재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를 내려준 그 연구가 있어요. 먼저 서종학계 2020에서 내린 교재의 정의를 보면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체계적인 내용을 문서나 웹 등을 매개체로 학습자 요구 및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적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한국교육학 사전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로서 교육 과정에 담긴 교육 내용을 교육 철학과 함께 제공하는 물리적인 실체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서정학과 교육학 사전에 나온 정의들을 보면 두 가지가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먼저 공통적인 조건을 보면 교재는 교육 목표에 맞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라는 것. 요거는 이제 공통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에 맞기만 하면 교육 목표에 맞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다. 라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어떤 도구도 모두 교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 배두본 2010에서 개념을 통해서 범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라는 걸 어떻게 말했냐? 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 이렇게 교재의 개념을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교수와 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게 교과서든 선생님이 주는 뭐 유인물이든 아니면 그 영상이든 음악이든 상관없이 모든 입력을 지칭하는 것이 교재다.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시각, 청각, 시청각 같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교수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유형 혹은 무형의 모든 입력 자료를 넓은 의미로는 교재라고 한다. 좁은 의미로는 학습용으로 직접 입력이 되는 자료나 교수, 교수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교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이죠. 프로그램, 상황, 과업, 활동은 물론 교육 자료에 해당되는 보조교구, 교육 매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넓은 의미랑 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든 입력이라면 시각, 청각, 뭐 촉각, 시청각으로 들어오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넓은 의미의 교재고 좁은 의미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모든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가장 좁은 의미로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교육 자료예요. 직접 사용하는 교육 자료. 교실에서 직접 사용되는 교육 자료. 이런 관점에서 교재는 학교 교육의 바탕 위에서 교과의 목표 내용, 학습 활동, 교사 학생의 역할, 학습의 시간, 과업을 고려해서 계획된 교과서, 참고서, 연습장, 부교재 이런 것들을 교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보조교구로 사용되는 시각자료, 청각자료, 시청각자료, 실험기구, 실험자료, 활용들도 교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교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쪽이에요. 자, 먼저 교재의 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보면 한국어 수업에서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걸 우리가 교재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요걸 생각해 보자. 자,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교사의 불완전성에 근거한 관점이에요. 교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교사가 모든 교수 요목을 이해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역할의 차별성에 근거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재라는 건 교사 이외의 전문가가 내린 최선의 결정을 전달하는 매체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자면 교수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교재의 기능의 첫 번째는 교수학습의 목표를 제시한다. 그래서 교수학습 목표의 구체적인 설정과 이를 통한 수업 수준의 일정성을 일정하게 수업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재의 기능이 교수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그다음 교수학습의
내용을 규정한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따른 학습 내용을 제공해서 교수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교수 요목을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수업 내용을 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교수 학습의 전략과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교재를 만들 때는 어떤 교수법을 바탕으로 몇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연습을 제공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교수 학습의 전략과 방법을 제공한다고 보았는데 교수법, 연습 방법, 학습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대상과 평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가 자료와 평가의 근거를 교재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죠.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교재 안에서 시험이 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선생님들이. 자, 이건 여러분 책에 있는 음, 교재인데요. 자, 요건 뭐냐 하면 1877년에 영국 선교사인 로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리안 프라이머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즘 모르는 그런 글씨도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아래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 19세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 교재의 예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여러분 교재에는 46쪽부터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어떤 교재를, 우리 아까 교재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교재의 개념으로 알아봤고, 교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고를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교재 선정하기, 선정, 어떻게 고르냐, 그렇죠? 그래서 교재 선정이라는 것은 이미 출판된 교재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교재를 고르는 거예요. 어떤 교재는 이게 좋고, 어떤 교재는 이게 나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교실에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재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평가는 교재에 담겨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집한 교재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고 교재가 지닌 교육적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와 행위, 이것을 모두 뜻합니다. 교육학 사전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교재를 선정하기까지의 절차와 이것을 위한 교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교재 선정의 절차에 대해서 교수학습 상한 분석 항목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걸 그 선정 절차에 맞게 음,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서 교재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그러면 그 체크해 보느냐?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 학습자, 교사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교재를 선택할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뭐 야구를 하러 온 선수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뭐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어를 공부할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면에서 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 항목이나 기능의 특정한 목표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의 기간과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네 번째, 성취도는 어떻게 측정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커다란 질문을 통해서 교육과정 면에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 교육 환경 면에서는 한 학급의 학습자는 몇 명이냐. 한 학급 내 학습자의 모호와 연령은 동일하냐, 같으냐.
그다음 교실 기자재, 보조자료 제작 가능성 등 활용 자원이 충분하냐? 이런 것들은 교육 환경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보조자료가 보조기구가 없는 곳이라면 뭐 SNS 영상 활용은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습자 분석을 하게 돼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학습자의 연령은, 학습자의 선호하는 학습 방식은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학습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다음 교사에 대해서 하면 교사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교사는 너 한국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뭐 외국 대학에서라면 외국인 원어민 교사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어 실력은 좀 또 여러 가지 수준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교사의 교육 경력은 어느 정도냐.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 환경에 대한 분석, 학습자 분석, 교사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교재를 선정할지, 그것을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맞는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을 끝내면 앞에 있는 이 표를 통해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나면 여기에 알맞은 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서점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요구 분석이 끝났어요. 교재들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 교재 평가하는 필요한데 이 교재 평가하는 것은 교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재 선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 2-1에 있는 절차, 네 가지 단계, 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석, 해석, 평가, 선정,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요 각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분석은 여러 범주에 걸친 정보를 찾아내고 다음 단계인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해석은 이 분석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심사, 그리고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평가는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에 맞는지, 방법론적 선택, 학습자의 요구 등 여러 요인에 걸쳐서 교재의 가치에 대한 심사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 개입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선정 단계는 위의 분석, 해석, 평가의 단계를 통해서 확인된 특징을 특정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해서 교재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다음 교재 선정 절차에서 앞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인상적 평가와 심층적 평가가 있어요. 교재를 평가하는 것에서 인상적 평가와 심층적 평가가 있어요. 인상적 평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딱 느껴지는 첫인상 알죠, 여러분? 첫인상처럼 딱 보고 느껴지는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교재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교재를 쭉 이렇게 쑥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재가 있어요. 그럼 이 교재를 보면서 와 디자인 예뻐 오케이 두께 적당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는 거예요. 이 책은 뭐지? 이론서네. 연습책이네.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교재네. 연습용 책이네.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사파도 봐요. 우리 책은 사파가 조금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어 책이라면 사파가 중요하죠. 특히 초급에서는 사파는 뭐 컬러는 몇 개 컬러 되어 있느냐, 눈에 잘 띄게 예쁘게 되어 있느냐, 디자인은 어떠냐 이런 것도 보고 가격이 어떠냐. 아무리 좋은 책도 너무 비싸면 또 학생이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다. 책의 무게. 와, 책이 무겁다. 가볍다. 적당하다.
두께가 어떻다.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보는 게 인상적 평가예요. 그 다음에 심층적 평가는 한 개, 두 개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교재 전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적인 분석을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는 교재의 가격이 적당한가, 적합한가 5점 했어요. 요건 인상적 평가의 예시죠. 그쵸? 자, 2-3 보면 가중치 부여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가격이 음, 점수를 주고 가중치를 주고 이런 식의 분석. 이런 것들은 교재 크기, 내구성, 가격, 급수 이거니까 모두 인상적 평가의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층 평가를 하기 전에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한국 교사로서 교재를 선정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뭐 1급에 쓸 교재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교재를 고를 것인가? 교재 선정 시 필요한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한국교육개론이라는 수업을 받았을 때 이 책을 쓸까? 아니면 뭐 이 책을 쓸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국교육과 개론과 관련된 책들을 놓고 어떤 걸로 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앞에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과목에 적합한 기준이요. 뭐 그 이론에서 나온 모든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내 과목에 적합한 선정 기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합니다. 그 외적 기준으로 인상적 평가로 볼 수 있는 뭐 디자인이나 사이즈, 가격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 내용적으로 과 전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론에서 여러 한국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훑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이런 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외적 평가 요소 그리고 내적 평가 요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우리 바로 앞서 보았던 인상적 평가와 심층적 평가가 인상적 평가가 외적 평가 요소가 되고 심층적 평가가 내적 평가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교재 사이즈, 가격, 뭐 사파 이런 것들은 외적 평가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리적인 요소, 시각적 요소, 실용적 요소. 여러분 그 교재는 51쪽, 51쪽에 있어요. 51, 52로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는 교재 무게, 두께, 적합하냐, 종이의 질은 괜찮으냐. 예를 들면 한국 교재라면 너무 미끌미끌한 반질반질한 교재는 안 좋죠. 그 학생이 글씨를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교재는 매끈매끈한 교재가 오래 가고 이래서 좋은데 한국어 교재라면 여러분이 한국 교실에서 쓴다면 학생이 메모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메모를 할 수 있는 재질인가? 볼펜 잉크가 잘 스며드느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에서는 예를 들면 사파. 사파는 그림이에요. 책에 있는 사파나 사진은 학습 내용과 연계성이 있느냐. 학습에서는 과일을 배우고 있는데 사파는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좀 안 맞죠. 그쵸? 교통을 공부하고 있으면 뭐 택시, 버스, 지하철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좋은데 거기에 사과가 있어도 안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이 학습 내용과 연계성이 있느냐. 그다음 사파, 그림이나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냐. 그림 보고도 우리 뭐 배우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다음 충분한 사파와 사진이 제공되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느냐. 한국 교재 1급에 그림들로 많이 사파가 있느냐. 우리 교재도 제가 이런 표나 디자인, 음, 그림, 사이사이에 뭐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장점으로 생각하고 골랐어요. 아무리 이론서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거 하나 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사이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사파 사진이 제공돼서 흥미를 유발하느냐. 물론 이론서에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교재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교재의 배치가 명료해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정확하냐, 이런 거. 명료하게 분배되어 있느냐, 자기소개하려면 일과 가야 되고, 뭐 쇼핑하려면 사과 가야 되고, 이렇게 명확하냐. 예를 들면 우리 교재라면 말하기, 듣기 교육 배우려면 몇 페이지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다음 실용적인 요소도 보는 거예요. 학습자의 모호 번역이 제공되느냐? 이거는 외적이죠. 이렇게 쓱 보면 뭐가 번역돼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워크북이 제공되느냐, 워크북이 따로 제공되느냐, 아니면 교재 속에 워크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죠. 교사용 지침서가 제공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워크북이 교재 속에 있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개발한 교재는 뭐 본책, 스튜던트북 따로 워크북 따로 갖고 다니는 거 좀 불편해 보여서 한 책 안에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책 안에 문법 제시가 나온 연습 문제도 있고 쓰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워크북이 따로 없어도 제공되는 거예요. 한 책 안에 있어도. 근데 만약에 본 교재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쓰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쓸 수 있는 워크북이 있는지 연습할 수 있는 게 확인하는 거고요. 교사용 지침서가 제공되느냐. 요즘은 이런 교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입이 용이하냐, 구입이 쉽냐, 이런 거. 용이하다는 쉽다 뜻이. 가격이 적합하냐. 그다음 교실에 일반적으로 구비된 장비로도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실용적인 요소가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교재의 두께, 무게, 종이, 사파, 뭐 워크북 유무, 지침서, 가격, 뭐 효과 이런 것들은 외적 요소 평가 항목의 구체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인상적 평가에 포함되는 거고요. 외적 평가 요소는. 자, 그 다음은 교재의 내적 평가 요소예요. 내적 평가 요소. 그래서 요거는 심층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요. 언어의 기술, 언어의 지식, 언어 기술, 문화, 주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52쪽부터, 예, 끝까지, 52쪽부터 57쪽까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아까 언어 기술, 문화 주제라고 했어요. 언어 지식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어 지식이라는 건 교재의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재의 언어 지식이 어휘와 문법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발음, 억양, 화용과 담화의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 지식. 예전에는 어휘 문법이 있느냐 이랬다면 이제는 발음, 억양, 화용, 담화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표는 교재 53쪽에 있습니다. 표 2-5의 언어 지식 평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발음, 어휘, 문법, 화용, 담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데 발음과 억양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숙달 도에 적합하냐? 제시 방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냐? 발음 연습이 낮게의 발음 연습 차원을 넘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느냐, 음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음원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발음과 억양 부분이고요. 어휘 부분에서는 어휘 학습 양이 숙달도에 적합하냐, 어휘 제시 방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냐, 어휘가 실제 의사소통과 연관되느냐, 자습에 도움을 주는 어휘 색인 등 추가 자료가 제공되느냐, 어휘 연습이 포함되어 있느냐, 연습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휘에 대한 것이고, 이와 비슷하게 문법도, 문법 학습의 내용과 양이 숙달도에 적합하냐, 문법의 형태, 정보, 의미가 균형 있느냐, 문법 제시 방법이 체계적이냐, 실제 의사소통과 연계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습에 필요한, 음, 자습에 도움을 주는 문법 설명이
생생하게 제공되느냐, 무엇 연습이 포함되어 있냐, 연습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활용 담화적인 면에서는 사용력과 활용적 적절성 같은 활용 담화적 특징이 학습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담화 표지의 순서 교대, 인접상, 상호조직 등의 상호작용 특징을 반영한 학습 자료도 포함하고 있느냐. 또 담화 표지의 사용, 간접 표현 등 사용과 관련된 의사소통 전략 사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제시된 학습 활동이 학습자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언어 지식 면에서는 발음과 억양, 어휘, 문법, 사용 담화적인 측면을 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언어 내적 그 평가 기준 요건의 두 번째는 언어 기술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언어 기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기술에 대한 분석은 언어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한국 교재들이 언어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면 최근의 교재들은 언어 항목을 실제로 활용하는 언어 기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말하기는 언어 지식 학습과 잘 연계되었는지, 구어 자료가 실제 상호작용을 학습하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말하기 연습이 학습자의 숙달도에 적합한지, 그리고 말하기 과제가 실제적인지, 듣기, 읽기, 쓰기 등 다른 영역과 통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듣기도 언어 지식이 이게 똑같아요. 듣기도. 그런데 말하기에선 두 번째 구어 자료가 실제적으로라면 여기는 다양한 듣기 자료를 포함하느냐. 듣기 자료가 구어 실제성을 반영했느냐. 수준과 양이 적합하냐. 실제적이냐. 다른 기능과 통합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거고 읽기도 첫 번째 언어 지식과 연관되었느냐 맞는데 다양한 읽기 자료. 듣기는 다양한 듣기 자료. 읽기는 다양한 읽기 자료. 쓰기는 여러 가지 쓰기 환경, 제 과제를 잘 제공했느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에도. 쓰기는 조금 다른 건 문어 특징을 학습하는 거고 쓰기 연습이 학습자 숙달도에 적합하냐, 연습 유형이 다양하냐, 연습의 유형이 다양하냐죠. 과제가 실제적이냐, 다른 영역과 통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기술 면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일단 문화 면에서 세 번째는 문화 면인데요. 여기는 문화라는 건 수업 시간 내에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기도 하는데요. 수업 내용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교재에 포함해서 학습자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항목이 포함된 교재를 선택할 경우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요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화 내용은 설명식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과제 활동을 포함해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시 방법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화의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을 보면 문화 내용의 학습의 목적과 숙달도 그리고 연령에 적합하냐, 성취문화, 정신문화, 일상문화 같은 다양한 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교재가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 어, 잠깐. 그리고 성취문화, 정신문화, 일상생활 문화 등 다양한 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재가 상호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 문화 내용의 제시 방법이 적합한가, 그리고 제시된 내용, 그리고 활동은 목표 문화 및 목표에 대한 학습자 이해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주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주제인데, 단원의 주제는 말하기 대화, 듣기, 읽기 텍스트, 사파 등 교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고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특정 영역에서의 편견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제 항목에 대한 주제 평가에 대한 항목을 보면 주제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하냐, 주제가 학습자의 언어 수준, 연령, 직접 능력에 적합하냐, 주제가 학습 내용과 연계되어 있느냐, 다양하냐,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느냐, 성별, 인종, 직업, 종교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느냐,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표 2-9는 재외동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에 학습자의 언어 수준, 연령, 지적 능력에 적합하냐 그랬는데 여기에 맞춤 한국어, 독일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 뭐 소개, 도시, 자기소개 뭐 유명한 것, 그다음에 뭐 인사, 수업 시간 좋아하는 과목, 방과 활동, 뭐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 대상이라서 거기에 맞는 학교 생활이나 취미, 장래 희망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여기 그 우리 교재 57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 내용은 어, 그 2017년 기준으로 2012년 이후에 출판된 한국 교재가 545권, 154종에 545권이라고 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세 번째. 여러분 교재 58쪽부터 61쪽, 62쪽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교재를 사용하는 건데요. 아무리 잘 제작된 교재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교재라 하더라도, 모든 교사, 모든 학습자에게 다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 교사나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발견될 텐데요. 최상의 교재를 선택하고 난 후에 수업에서 사용할 때는 부적합한 부분을 바꿔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교재를 교육 현장에 맞춰 수정하는 것을 개작이라고 합니다. 이번 3장에서는 2.3절에서는 개작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개작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작의 필요성,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교재의 개작이 필요한 경우로 교재를 직접 사용하는 교사, 그리고 학습자와 맞지 않는 경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 학습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5가지 개작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 5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수 맥락,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지역, 제도, 문화적 상황에 부적합한 경우 이럴 때는 교수 맥락에서 약간의 개작이 필요합니다. 개작한다는 건 뭐 교재를 다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정된 교재를 교육에서 보충 자료를 추가하고 개작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죠. 두 번째 교육 과정 면에서는 교수의 목적, 교수 요목, 방법론, 평가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을 개작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학습자의 연령, 언어 수준, 선행학습 경험, 학습의 스타일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 면에서는 교수의 스타일,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에 부적합한 경우, 그다음 교육 자료는 텍스트, 과제, 활동, 방법론에 부적합한 경우에 일부 부분적으로 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해야겠죠. 추가 자료를 제시해서. 자, 그 다음은 그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첨가, 삭제, 수정, 단순화, 재배치 같은 것들을 있는데 제작 과정을 그림 2다시 여러분 교재에는 61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주교재를 분석하게 돼요. 일단 주교재가 선정됐다, 정해졌다. 그러면 분석하고요. 분석한 결과에 그 개작의 필요성을 보고 필요하다면 개인화, 개별화, 지역화, 현대화, 기타 이런 기준을 통해서 개작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에 개작 방법을 결정합니다.
여기는 첨가할 것인가? 교재 내용에다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첨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학생에게 안 맞겠다. 우리 반 학생이 안 맞겠다. 그러면 삭제하고 패스할 것인가? 또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그 형식적으로 좋은데 우리한테 맞는 걸로 조금 추가해서 수정해야겠다. 그럼 수정. 조금 너무 복잡하다. 단순하게 해야겠다. 예를 들면 요 페이지 부분은 우리 교재에는 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는데 제가 그림 한 개만 남겼죠. 이런 경우는 단순화한 거죠. 그렇죠? 교재 그 나머지 부분을 빼고 PPT 교의 그 자료로는 단순화한 예시예요. 그다음 재배치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한 개작을 완료한 걸 수업에 활용하는 하게 됩니다. 주교재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파악하고 개작 방법을 결정해서 개작한 결과물을 수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보통은 첨가하게 되죠. 그래서 무게, 부피, 가격을 고려해서 출판된 교재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교재로 연습 문제나 시각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 문제나 텍스트를 첨가하는 경우는 주교재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시각 자료를 첨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는 화려함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히 담긴 자료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잘 제작된 교재라고 하더라도 모든 교사 상황에 적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재를 개작하는 것은 교사가 교재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 장에서, 이 장에서 교재의 개념, 교재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과 기능, 음, 교재의 기능, 그리고 교재 선정 절차와 기준, 교재 개작의 필요성과 개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어 교재는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해서 다양한 목적과 형식으로 출판되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그만큼 교사들의 선택폭도 넓어졌죠. 그래서 많은 교재들 속에서 나와 그리고 내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고 그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바로 교사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교재를 통해서 한국어 수업이 더욱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